형들 안녕. 오늘 좀 길게 이야기해보자. 요즘 주변에서 코인이나 NFT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심지어 내 대학생 조카도 NFT 프로젝트로 돈 좀 벌었다고 으쓱대더라고. 나한테는 비트코인이 굿이 뉴스에 나오는 투기의 영역이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이미 새로운 기회이자 일상이 되어버린 거지. 솔직히 격세지감이죠? 근데 단순히 젊은 친구들만 그런 게 아냐? 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거물들은 더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운용. 자산만 1경 원이 넘는 이 보수적인 금융 공룡이 2024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어. 그리고 출시 3개월 만에 무려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이 상품으로 빨려 들어갔지. JP모건, 피델리티 같은 전통 금융의 거인들이 지금 앞다퉈 이 디지털 금광에 삽을 대고 있어. 왜 이럴까?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비트코인에 이렇게 미쳐버린 이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해.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 못하면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우리만 뒤처지는 꼴이 될 수 있거든. 오늘 복잡한 이야기 다 덜어내고 핵심 원리부터 미래 경쟁 구도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 최소한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형들 스스로가 이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나침반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거야.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여정은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신뢰가 깨진 이야기에서 시작돼.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믿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한국은행이라는 중앙기관이 그 가치를 보증한다는 약속 때문이잖아. 은행 시스템도 마찬가지야. 내 돈 안전하게 보관해 줄게.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써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월급을 맡겼지. 수백 년간 이 중앙화된 시스템이 우리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고 너무 당연해서 의심조차 안 했어. 하지만 2008년에 이 굳건했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해.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고객 돈으로 CDS 신용부도, 스와프 같은 위험한 금융 상품을 수백 배 레버리지 빚을 써서 만들어냈어. 마치 고객 돈으로 칵테일을 만들어서 팔아치운 거지. 이 부실 대출이 터지면서 2008년 9월 15일 158년 역사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어. 약 700조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진 거야. 금융 시스템이 붕괴했고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지. 수많은 사람이 연금과 집을 잃었어. 그런데 더 분노할 일이 벌어졌지? 이 끔찍한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대형 은행들은 대마불사투 비그2 FAIL 논리로 국민 세금, 즉 공적 자금을 받아 살아났어. AIG가 200조 원이 넘는 지원을 받은 게 대표적이야. 게다가 이 돈으로 임원들이 수억 원대 보너스 파티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최고조에 달했어.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야. 내 돈을 통제하는 중앙 관리자들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했던 2008년 10월 31일 정체불명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논문을 공개해. 제목은 비트코인 개인 간의 전자화폐 시스템. 그의 혁명적인 목표는 명확했어. 은행이나 정부 같은 금융중개기관 없이 오직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에서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야. 바로 중앙관리자가 필요 없는 탈중앙화 시스템의 시작이었지. 은행 같은 중앙 서버가 없는데 어떻게 해킹과 복사를 막을 수 있을까? 이 답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에 담겨 있어. 나는 이걸 공개 가계부 마을 비유로 설명해 볼게. 은행이 없는 작은 마을을 상상해봐. 이 마을의 모든 주민은 똑같이 생긴 튼튼한 공개 가계부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 내가 친구에게 10,000원을 보낸다고 확성기에 외치면 모든 마을 사람이 각자 자기 가계부 첫 페이지에 똑같이 기록해. 어가 B에게 10,000원을 보냈다. 이 거래 기록이 담긴 한 페이지가 바로 블록블라크야. 이 페이지가 꽉 차면 주민들은 이 페이지를 떼어내서 다음 페이지와 특수한 암호화된 스테이플러로 강력하게 연결해. 한번 연결되면 절대 뗄 수 없지. 이렇게 블록들이 사슬처럼 연결된다고 해서 블록체인 비에로 CKCHAIN이라는 이름이 붙었어. 여기서 핵심이 나와. 만약 내가 몰래 내 가계부의 기록을 지우거나 조작하려고 시도한다면 내 기록은 다른 수백 명 주민들의 기록과 달라지겠지. 내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의 가계부를 동시에 위조해야 하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 원리인 탈중앙화된 합의 컨센서스야. 은행 시스템은 단 하나의 중앙기관이 장부를 관리해서
그 중앙 서버만 해킹하면 끝이지만 블록체인은 모두가 장부를 나눠 갖고 서로 감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야. 즉, 특정 기관이나 사람을 믿을 필요 없이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 자체를 믿게 만드는 기술인 거지.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 수만 개의 컴퓨터가 이 공개 가계부를 운영하고 있어. 51%를 동시에 해킹하는 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블록체인 기술 위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탈중앙화된 화폐인 비트코인을 올려놓은 거야. 자, 이제 비트코인이 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지 그 가치와 희소성을 파헤쳐보자. 비트코인의 힘은 단 두 가지 규칙에 있어. 첫째, 절대적인 희소성이야.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확히 2100만 개로 프로그래밍되어 있고 이 숫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중앙은행은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더 찍어내지만 비트코인은 그럴 수 없어. 금이 수천 년간 가치를 유지한 이유도 희소하기 때문이잖아. 비트코인은 이 금의 특성을 디지털 세상에 완벽하게 복제한 거야. 둘째, 반감기 시스템이야.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세상에 나와. 채굴은 공개 가계부의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경쟁인데 이 문제를 푸는 컴퓨터에게 새로운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지급돼. 그런데 약 4년에 한 번씩 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의 양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어. 예를 들어 2009년 초기에는 50BTC였던 보상이 2024년 4월에는 3.125BTC까지 줄어들었어. 금 채굴량이 4년마다 반토막 난다고 생각해봐. 금값이 폭등하겠지? 비트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공급량이 줄어들게 설계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디플레이션 자산이야. 이 세 가지 요소, 즉 절대적인 총량 제한, 채굴이라는 현실 비용 투입, 그리고 4년마다 공급량이 줄어드는 반감기 조합 때문에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 가치를 지켜줄 21세기 디지털 금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블랙록 같은 보수적인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하고 투자하기 시작한 거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괴라면 이더리움 ETHEREUM은 뭘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블록체인 위에 더 많은 것을 하자는 질문에서 탄생했어.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이 단순 계산기라면 이더리움은 윈도우나 iOS가 깔린 만능 컴퓨터인 거지. 송금뿐만 아니라 금융, 게임, 소셜미디어 등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야. 이 이더리움 컴퓨터를 움직이는 핵심 소프트웨어는 바로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이야. 미리 정해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야. 중간 관리자가 전혀 필요 없지. 자판기 예시가 가장 쉬워. 1,000원 넣으면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택배 시스템이 구매자에게 배송 완료를 확인해주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자동으로 10만 원이 송금된다는 코드를 짤 수 있어. 중간에 사기나 먹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야. 이 스마트 계약 덕분에 이더리움 위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했어. 디파이 DeFi 은행 창구가 없는 금융 시스템이야. 코드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환전하는 모든 금융 활동을 중개인 없이 할 수 있어. 한때 전체 예치 자산 규모가 200조 원을 넘기기도 했지. NFT의 난 펀지벌 토컨 디지털 그림, 음악, 영상 파일의 유일한 원본임을 증명하는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등기부 등본을 붙여주는 기술이야. 수백억 원짜리 디지털 예술 작품도 이 기술 덕분에 가능했던 거지. 이더리움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탈중앙화된 인터넷 플랫폼, 즉 월드 컴퓨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블록체인 세상은 비트코인 단단한 금괴과 이더리움 무한한 가능성의 컴퓨터의 두 축으로 나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지. 이런 상황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당연히 아니지. 익명으로 국경을 넘어 수천억 원이 거래되면 세금도 못 걷고 자금 출처 추적도 불가능해. 이건 국가의 금융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거든. 정부는 기술 자체를 막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인터넷을 막는 것과 같지. 그래서 정부는 영리하게도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 현실 세계의 돈과 만나는 유일한 관문인 거래소를 옥죄기 시작했어. 가장 대표적인 게 트래블 룰이야. 2022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 정보를 기록하고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어. 익명성이라는 코인의 가장 큰 특징에 제동을 건 거지.
2022년 세계 3위 거래소 FTX가 파산한 사건은 정부에게 규제를 더욱 강화할 명분을 줬고 현재 금융기관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규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하지만 규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야. 정부는 아예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라고 이해하면 돼. CBDC의 철학은 비트코인과 180도 반대야.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를 꿈꾼다면 CBDC는 초중앙화를 목표로 해.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 기록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 심지어 화폐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이 돈은 술집에서는 못 쓴다처럼 특정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져. 이건 단순한 화폐의 디지털화가 아니야. 국가가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다는 의미야. 현재 전 세계 GDP의 98%를 차지하는 130개 이상의 국가가 CBDC를 연구하거나 개발 중이야. 이게 바로 앞으로 올 미래의 모습이야. 자, 이제 긴 여정을 마칠 시간이야.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은 크게 두 가지 철학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시대가 될 거야. 1. 탈중앙화 진영 개인의 자유와 신뢰를 시스템에 맡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진영. 2. 초중앙화 진영 효율성과 통제를 추구하는 정부의 CBDC 진영. 이 둘은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기술을 공유하며 발전해 나갈 거야. 이더리움처럼 개방적이지만 혼란스러운 인터넷과 편리하지만 통제된 내부 네트워크가 공존하는 것처럼 말이지. 2008년에 불신에서 시작해 블록체인 원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CBDC까지 이해한 지금 형들은 이제 뉴스를 볼 때 그 이면의 진짜 의미를 스스로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어. 다가오는 미래를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말이야. 투자의 선택은 언제나 개인의 몫이지만 미래를 이해하는 것은 모두의 의무야. 오늘 이 이야기가 형들의 다음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래. 긴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에도 더 깊고 날카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돼. 우리 모두 부자 되자.